1과 1 허생전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허생전 봐보시면 처음 발단 부분 보이죠? 자, 이 발단 부분에 나와 있는 건 집이 되게 가난하다. 가난해서 아내가 허생에게 역정을 냈다. 왜? 돈 안 벌고 뭐하니? 라고 하고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갈등입니다. 허생은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학문을 하고 가장임에도 생계에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지요. 그런데 아내는 반대로 실용적이고 실리적입니다. 남편이 학문을 하는 것은 과거를 급제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과거도 보지를 않고 남편 대신에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편한테 돈 벌어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 한번 볼게요. 양반한테 공장이 노릇을 하세요. 아니면 장사치 노릇하세요. 아니면 도둑이라도 하세요. 라고 해서 가난한 양반은 평민들의 생계수단인 기술직이나 장사를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조선 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이 말을 듣고 헐 공부 좀 더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못하죠. 자, 가난한 선비 허생이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배경, 양반 허생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허생의 아내는 양반이라도 가난하면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을 통해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붕괴되고 있다. 양반에 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생과 아내의 갈등을 보면서 이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입장이 다르지요. 허생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거. 허생의 아내는 네가 글을 읽는 것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입신양명의 하나잖아. 그래서 너는 그걸 안 할 거냐면 생계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전계에서부터 들어가면은요. 12쪽 전계부터 보면 부잣집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바로 빌려주고 있지요. 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허생과 변부자의 성격입니다. 허생은 돈을 빌리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말할 만큼 대범하고 자신이 만만합니다. 변부자, 돈 빌려준 사람이죠. 처음 보는 허생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큰 돈, 만냥이라는 것을 빌려줄 만큼 배포가 크고 대범하지요. 자, 허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그 변부자한테 갔을 때 자식과 손님들은 허생의 초라한 행색만 보고 업신여기려고 했는데 변부자는 허생의 말, 얼굴 표정 등을 보고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쪽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허생은 무엇을 하느냐? 안성으로 가가지고요. 과일 사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삽니다. 자, 이 허생에 다 사가는 것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한번 볼까요? 사재기한 물건은 과일과 말총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 물건 값이 갑자기 너무 높아지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조선 그 당시에 취약한 경제구조, 유통구조가 약한 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냥이라고 하는 것은 허생이 돈을 빌린 비범함, 그리고 변부자가 돈을 그냥 뒀죠? 변부자의 대범함, 그리고 조선 경제의 취약함, 만냥으로서 과일을 사서 물가를 뛰어오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취약하다. 하나 더, 허생의 장사 미천을 대면서 사건 전개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그렇게 벌고 나서는 뭐 하느냐? 큰 돈을 번 허생은 빈 섬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빈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볼까요? 빈섬의 특징과 상징적인 의미 한번 볼게요.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화롭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빈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허생이 자신의 이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자, 허생의 말을 통해서 허생의 가치관을 한번 찾아볼까요? 덕이 있으면 사람이야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다 라고 해서 덕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산에서 도둑대가 많다라고 해가지고요. 15쪽 들어가 보면요. 변산으로 가서 도둑대를 만나요. 그래서 도둑대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들의 대화를 통해서 도둑들의 말을 보면 사회문화적 배경이 나타나는데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 왜 해? 누구 약 올리나?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느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둑질 하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둑이 된 것이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평범한 양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둑으로 되었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양민으로 살고 싶지만 최소한의 삶의 기반조차 없어서 도둑이 되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나라의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회가 이렇게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도둑들은 허생과 이야기한 후에 허생을 비웃었죠. 허생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허생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6쪽 보시면은요. 허생의 말이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도둑들과 허생은 빈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챙겨가지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빈섬에 가는 허생 한번 볼게요. 허생의 행동에 따른 작가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수무책인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도둑대를 어떻게 한다? 설득하여서 빈섬으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하지요. 그리고 그 도둑들을 빈섬에 데려다 놓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주고 독립, 스스로 살 수 있게 하게 되죠. 자, 허생은 지금 이러한 현실 문제, 조선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집권층이 이걸 해결을 못해주는 집권층의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이것이 풍자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다 해결하고 배를 다 불태워버려요. 자, 왜? 외부와의 왕래가 재앙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섬에 나오거나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재기로 큰돈을 번 허생은 도둑들을 빈섬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이상사회 건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허생이 사재기로 큰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의 유통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던 조선을 나타냅니다. 하나 더, 당시 양반들이 말총, 과일 등의 제사나 의관 등의 예법에 너무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생이 도둑들을 빈섬으로 데려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가난 때문에 도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이용후생, 현실에 쓸 수 있는 정책, 실용적인 정책이 국가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생의 행동 한번 더 볼까요? 허생의 행동. 자기가 타고 갈 배만 남겨주고 나머지 배를 다 태웠어요. 왜냐? 그 빈섬은 외부와의 왕래를 하면 재앙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하나 더. 은 100만 냥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 10만 냥을 바다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게 되죠. 재물이 너무 많으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 그를 아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인간으로 지켜야 할 기본 동목 이외의 지식이나 학문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지식인들이 섬에다가 해를 끼치는 거, 전애들끼리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조선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가냐? 변부자한테 돈을 갚습니다. 10,000냥 빌렸는데요. 100,000냥 갚았어. 오, 대박. 이 정도면 투자 잘했죠, 변부자. 자, 18쪽 들어가 보면 변부자가 그래서 허생이 이 사람이 뭔가 싶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우정을 쌓는 내용이 18쪽에 들어가는데요. 자, 허생은 변부자한테 화를 내줘요. 왜 화를 내느냐? 장사치의 계산법에 따라서 허생을 대하는 것에 화가 났고요. 허생은 장사치의 생각과 달리 돈하고 재물에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만큼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돈을 줘. 그만큼만 조금만 물건을 대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허생의 인식을 알 수 있는데 돈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만 필요하다. 그리고 헛된 재물은 마음을 괴롭게 하므로 재물이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그래서 많은 도움은 싫어하죠. 그래서 변부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19쪽에 들어갑니다. 허생과 변부자가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돈 벌었어요? 사재기 했소. 두 번째 질문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만냥을 너한테 어떻게 해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몰랐어? 하늘이 도와주면 말지 뭐.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허생이 사재기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조선은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수레를 이용한 물건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무역이 적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다 소비가 되니까 그 한 가지 물건만 독점을 하면 물건값이 크게 올라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했던 사재기에 관한 허생의 생각은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되는 조선에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쓰면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야. 물건값이 많이 오르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나랏일을 맡은 사람이 이 사재기라는 방법을 쓴다면 나라가 망할 거야. 나는 욕심이 없어서 그냥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0쪽인데요. 20쪽 보시면은요, 변부자와 허생의 말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에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사대부들은 남한 산성의 치욕을 씻으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 보이죠? 여기 부분은 무엇이냐? 병자호란의 치욕을 직후에 남한 산성의 치욕을 하기 위해서 북벌론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도 인재들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해서 산속과 바다에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허생에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은 변부자의 돈을 갚았고요. 변부자는 이완대장에게 허생을 인재로 추천합니다. 자, 조선으로 허생의 행보를 한번 볼까요? 변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고 3년 동안 변부자와 가까이 지내고 변부자에게 나란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허생은 당대 현실을 비판하지요. 조선은 해외 무역이 좋고 유통이 발달하지 않고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완이 등장하네요. 21쪽입니다. 자, 밤이 되자 변부자가 이완하고 그래서 변부자 이완이 허생집 찾아갔는데 허생은 이완을 계속 문 밖에 세워뒀어요. 이완 대장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하나 더 이완이 사대부지요. 이 사대부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쟤도 뭐가 바뀌겠니? 뭐가 다르겠니?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 대장을 대하는 허생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허생의 태도 일부러 이완 대장을 오랫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게 했고 이완 대장이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인사를 잘 하지 않지요. 이완 대장의 말을 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것으로 통해서 허생의 의도는 당시 사대부들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어. 지배층들이 정치를 똑바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완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제안하고 있어요. 훌륭한 인재를 추천할 테니 임금께 청하여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는가? 임금님 보고 인재를 데려오라고 직접 데려오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현재의 불합리한 인재 등용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안 된대.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종실의 땅들을 명나라 자손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명나라 자손들한테 시집 보내고 세도가의 재산을 빼앗아 나눠줄 수 있는가라고 해서 친명 배청의 사상의 허구성과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집권층의 비판. 어렵겠습니다. 왜 딸들이 그렇게 명나라 애들한테 시집 가려고 하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청나라한테 이기고 싶으면 청나라 가서 배우라 그래. 청나라 선비들을 변발, 머리 반을 자르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청나라에 보내서 공부시킬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헛된 명분과 예법에 얽혀인 사대부들의 무능함과 허례의식을 비판해. 왜? 결국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누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허생이 계책을 세 가지를 냈죠. 인재 등용하자. 명나라 자식을 우대하자. 안 그러면 청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했지만 이완대장의 입장. 그것은 조선을 이야기하고 있죠. 임금이 직접 인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렵지. 그리고 종실 및 세도가들이 권력과 재산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또 예법을 지키는 사대부들이 변발을 시키고 호복을 입는 것은 또 어려워. 그러면서 계속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이 허생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는 비판적인 지식인입니다. 실학자라고 하죠. 당대의 문제점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 대응책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완,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 형식과 예법에 얽매여 허생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생이 야 이놈아 내 말 하나도 안 듣는데 뭐하니? 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내는 부분이 23쪽입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화를 내지요. 말로는 나라를 위한 계책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래서 3개 알려줬지만 노력도 못하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서 기득권 계층의 관점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해한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대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소재를 한번 볼까요? 너네들은 하얀 의복을 입지.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고 머리에 상투 틀었지.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고 넓은 소매 옷은 도대체 이거는 활을 쏘겠니 칼을 쓰겠니? 활동하기에 너무 불편해. 허례의식이 너무 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사대부의 무능함을 크게 꾸짖자 이완대왕이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지배층이 병자호란의 치욕, 열받아. 청나라한테 졌어 라고 하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싣고자 북벌론을 계획을 했어. 그래서 그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실리보다
명분과 형식, 예법에만 얽매여서 실질적인 북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사대부들을 비판해. 너네들은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집은 텅 비어서 허생도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미완의 결말입니다. 결론이 안 났다. 완결이 안 났다라는 뜻이죠. 허생의 좀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의 다운 면모를 부각을 하고요. 작품에 여운을 남기지. 허생 어떻게 됐을까? 도망갔을까? 그러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허생의 주장이 당시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지.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허생전의 결말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허생전의 결말의 구조. 권성징악, 행복한 결말이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달리 허생전은 종적을 감추고 미완성으로 끝나.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 제격의 한계를 보여주고 작가의 생각이 급진적이었다. 그 당시보다는 너무 빨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